지금 보여드리는 이 서류에서 이제 파란색 글씨는 신청서를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신청서에 적으실 내용의 예시고요. 빨간 글씨는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서에는 쓰는 거는 아닙니다. 빨간색은 이런 의미니까 이걸 고려해 보시라 라는 의미로 써드린 거고, 파란색이 그 쓰는 답의 예시입니다. 파산 신청서는 크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7개를 빠뜨리지 말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파산 및 면책 신청서하고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그리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하고 자료 제출 목록, 이렇게 7가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검색창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전자소송 포털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후에 쭉 내려보시면 양식 찾기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구분해서 개인 파산 면책을 선택하고 양식명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라고 입력하신 후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동시 신청서가 조회되고, 여기 첨부 파일 부분 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꼭 파산 및 면책 신청서라고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 면책이 꼭 들어가야 되죠. 나머지 신청서 첨부 서류들은 구분의 개인 파산 면책이 선택된 상태에서 신청서 첨부 서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 2번부터 7번까지를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3번 파일 대신에 이 1번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신청서 양식은 다운로드 받으신 것입니다. 굉장히 잘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러면은 쉽게 쓸 수도 있는 항목도 있지만 우리 저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어려운 단어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번 좀 차근히 짚어보면서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자기 신상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부터 사실 좀 막혔어요. 주소 너무 쉬워요. 뭐 주민번호, 내 이름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바로 그 아래 거소부터 좀 어려워요. 거소, 송달, 장소, 등록 기준지, 송달, 영수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여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써 있는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거소는 쉽게 말해서 사는 곳,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요. 가끔 이게 다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채무 독촉을 피한다던가 막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지를 적으시면 되고요. 송달 장소는 법원에서 이제 파산 절차 관련돼서 우편을 보낼 텐데 그거 받을 수 있는 주소, 대리인이 있으시면 대리인 주소를 적으시면 되는데, 대리인이 없으시면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곳이거나 우편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을 적으시면 되고요. 등록 기준지는 예전 말로는 이게 본적? 네, 본적이에요. 예, 본적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기본증명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민원24나 이런 데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 위에 거기에 써 있는 주소, 그러니까 본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송달, 영수인은 뭐예요? 송달 영수인은 송달 하시는 분들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송달 영수인의 대리 사무실 직원이거나 혹은 뭐 친구거나 뭐 일을 봐주시는 분 성함이 적혀 있으면 그분한테도 이제 송달이 가능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막히다 보니까 사실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차분히 좀 가볼게요. 대부분의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있어서 첫 번째 페이지는 한 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진술서라고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학력을 보니까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좀 써봤던 분들 또는 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쓰는 데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2번에 보면 동시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생각이 드는 게 혹시나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상황이 맞다라고 하면 뭔가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뭐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는 같은 가족 중에 배우자든 자녀든 같이 파산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될 수가 있고요. 같은 파산관제인한테 이제 배당이 될 수 있어서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또 편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또 관할, 아까 안 물어보셨는데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어느 법원에 제출할 건지가 써 있잖아요. 이게 내 주소지는 서울인데 가족 중에 누군가는 광주에서 혹은 부산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비록 서울에 살지만 광주의 법원에 혹은 부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이 진행하더라도 같은 판사, 같은 파산관제인한테 배당이 받으면 아무래도 절차 진행이 좀 원활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보면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 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있음 없음을 쓰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예시들을 보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대로 기재를 최대한 잘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일 회복할 수 없는, 제일 극복할 수 없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법원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면은 형사사건이 뭐가 있는지 충분히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적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비면책 채권, 그러니까 면책을 받아도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채권일 수도 있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있는 거를 없다고 적으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있으면 이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을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일부러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소위 확 땡겨놓고 뭐 파산 신청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뭐 억울하게 뭐 사업하다가 보면, 경제활동 하다 보면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당하고 뭐 형사처벌, 그러니까 뭐 형사처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벌금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적고 잘 설명하면 재량면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다 쓸 수밖에 없고 어설픈 거짓말은 우리 안 하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물어보는지만 아시고 그거를 잘 준비해서 설명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파산 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이라든지 어떤 뭐 개인 회생 절차를 한 적 있냐 없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결국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적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혹시나 제가 이게 여쭤보는 가운데 뭐 중요한 포인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놓치는 거 있으면 제가.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제도의 파산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는 그 제도의 파산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엔 허용하니까 그 경우는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통해 면책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고,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서 면책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파산 절차를 통해서 면책받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제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로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받으신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면책 불허가 사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재량 면책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숨길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숨길 수 없으니까 사실대로 적으시고, 나에게 재량 면책이 필요한 이유, 법에서 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면책이 필요한 이유를 잘 소명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과거 1년간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경험이 있냐 없냐,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해서
밝혀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기준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원래 쓰던 대로 물건 할부로 사고 할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뭐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소위 카드깡, 자동차깡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돈 못 갚을 거 알면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일단 물건 사서 어느 업자한테 넘기면 거기서 뭐 1,000만 원어치를 할부로 사고 뭐 500만 원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현금을 소위 땡긴다고 하죠. 그렇게 땡겨서 현금을 쌓아놓고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없다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4번 부분을 보면 채권자와 채무 지급 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이 있음.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네, 이거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건 지인들한테 빌리거나 사채를 쓴 경우에 강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부 채권자들한테 먼저 주면 뭐 예전에 저희도 영상 찍었지만 채무가 여러 명한테 있는데 가족 지인한테만 갚는 경우 네. 이런 경우 불공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나 이 신청하시는 분이 힘들어지신 이후에 특정 채권자, 그러니까 특정 한 사람한테만 빚을 갚았다면 그게 지인이든 악독한 채권 추심업자든 상관없이요.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갚았다면 그거를 이제 부인권 행사한다고 하거든요. 왜 너 혼자 먹냐? 나눠 먹자 하고 너 혼자 먹었던 거 일단 뱉어내봐.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반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기적인 면에 대한 어떤 특정 시기를 적는 경우들도 있는데 완전히 그 시기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대충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걸 그냥 그 정도로 대충 쓰면 되는 건지 이 기간 이런 거 잘못 썼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항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인권, 그러니까 왜 너 혼자 먹냐? 나눠 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언제부터 힘들어졌는지, 힘들어진 거를 알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 금융을 이용했다든지, 일정 특정 채권자들한테만 변제를 했다든지, 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물어보시면서 작년 여름쯤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작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진짜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파산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결심이 선 그 시기를 기준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구체적인 사정 뭐 이런 것도 써야 되고 하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좀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아래쪽에 6번에 이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이런 것들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거짓 없이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네.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좀 확 땡겨놔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돈을 빌리셨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없다고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체적 사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문 혹은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거, 그러니까 판사한테 편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 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셨는지를 쭉 적으시면 되는데 누구가 누구인지 그 이름, 무슨 일은 언제, 시기, 액수가 있다면 그 금액 이거를 좀 적어주시는 게 더 판사가 볼 때 혹은 파산관제인이 볼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아까 작년 여름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언젠가 뭐 재작년쯤 이거보다는 작년 여름이 좀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경 90년대 말 가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내 기억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금액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50만 원 가량, 대략 100만 원 가량, 약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술서의 간단한 예시, 제가 진짜 축약한 예시는 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진술서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 그래서 마지막 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한테만 그렇죠. 왜 너 혼자 먹어? 나눠 먹어야지. 음.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다 잘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듣고서 이 내용들을 또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글로써도 적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부터 네. 이거를 화면에 올리도록 네.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서류에서 이제 파란색 글씨는 신청서를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신청서에 적으실 내용의 예시고요. 빨간 글씨는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서에는 쓰는 거는 아닙니다. 빨간색은 이런 의미니까 이걸 고려해 보시라 라는 의미로 써드린 거고, 파란색이 그 쓰는 답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진술서에 대한 어떤 간략한 축약 내용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있었던 일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기록이 다 돼 있고, 은행이든 법원이든 파산이나 회생 신청했던 일, 형사 수사 받았던 것, 그리고 누구한테 뭐 어떻게 변제하고 모든 걸 현금으로 하지 않았으면 기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숨길 수는 없으니까 사실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사실대로 적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한 거는 이제 재량 면책이라고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그래도 면책을 해주는 경우가 꽤 많은데, 거짓말한 경우는 그 가능성마저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사실대로 적으시고요. 부인권 관련돼서 특정 채권자한테만 갚았다던가 힘들어졌는데도 빌렸다던가, 이게 불순한 의도, 그러니까 불순하다기보다는 이게 파산 신청을 염두에 두고 어차피 갚지 않을 거니까 빌린 거 아니면, 혹은 그래서 갚은 게 아니면, 예를 들어 심한 독촉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갚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랬던 것처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서 앞에 내용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진술서 예시는 짧게 간략하게 적으면 이런데, 이거는 너무 짧기도 하고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솔직하게,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얘기지만 진정성 있게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썼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솔직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편지 쓰듯이 써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상 쓰기 전에는 힘든데 한 5줄 정도만 쓰시면 술술 적혀서 제가 줄이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으니까 일단은 편지 쓰듯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채권자 목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한 대상들에 대한 목록이라고 생각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빠짐없이 다 써야 되는 건 맞겠죠? 개인이든 기관이든. 네, 여기 보시면 채권자 명이 있고 차용 또는 구입일자가 있고 뭐 금액도 있고 뭐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채권자 명입니다.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채무 발생일자, 최초 채권액, 뭐 이런 거, 현재 채권액, 잔존 채권액, 이런 거는 틀려도 됩니다. 어쨌든 파산 절차 진행하면서 이게 얼마인지는 다 조사가 되고요. 근데 빠뜨리면 그 빠뜨린 채권은 그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채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지. 근데 그거를 채무가 뭐 생긴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채무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상거래 채권이든, 그러니까 거래처한테 뭐 물품 납품받고 돈 못 준 게 남은지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혹은 없어진 줄 아는 경우,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었는데 8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다 없어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혀 적히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받아도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채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적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채권 내가 어디 빚진지 찾는 방법
또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놓치는 경우가 내가 돈을 빌릴 때 보증해 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보증인들도 꼭 기억나신다면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나한테 보증해 주실 정도면 잊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가지번호를 붙여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험 약관 대출, 보험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약관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여기 적으시면 되지만 약관대출인 경우에는 재산 목록에 보험 해약 환급금에 적으시면 되니까 여기 채권자 목록에는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자 주소까지 뭐 빠짐없이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주소를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사채업자거나 개인한테 빌린 돈이거나 뭐 거래처인데 개인 사업자거나 이러면 채권자 주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모르시더라도 일단 뭐 모름이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보정 공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주소를 모른다고 적었었는데 이거를 알아내서 법원에 알려줘라. 그래야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거를 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보정하라고 명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 나오면 이제 주민등록 초본도 떼볼 수가 있고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봤는데도 그래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들과 거기 안 살고 있거나 이사를 갔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공고라고 해서 법원 게시판에 붙임으로써 이제 송달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처리될 수가 있으니까 모르시더라도 일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한테 빌렸는데 뭐 여기도 적어놨지만 유부장, 김대리, 뭐 최과장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름도 모르더라도 그렇게라도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채권자 주소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재산 목록. 네. 이게 재산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저 역시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현금, 부동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아까도 예시를 들어준 어떤 보험, 약관 대출로 인한 등등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 목록 중에서도 막 14가지에 대한 이제 요약표가 있지만 막 상속재산, 이혼재산 분할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금은 가지고 계신 현금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건 뭐 거의 있으신 경우가 없어요. 요즘 현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뭐 적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금은 어느 은행에 어떤 계좌에 얼마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접 쓰시는 경우에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것들은 최대한 적으시고 이 밑에 추후에 알려지는 거는 최대한 뭐 보충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2번 옆에 자료 제출 목록 뭐 이거 참고하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내가 무슨 자료를 써서 냈는지 사실대로 기재했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서류를 보면 내가 예금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파산관제인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찾기 쉬워서 좀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고 혹시 내가 있는데도 못 적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도 없는 거로 생각하고 여기다 안 적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자료를 충분히 내면 그 의도가 거짓말할 거였으면 자료도 내지 않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냈고 이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산 목록들도 최대한 거짓 없이 그리고 법원과 파산관제인이 좀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게 주요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험 적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약 환급금이 100만 원인데 약관 대출 99만 원 받았다. 해약 환급금에서 약관 대출을 받으신 게 있으면 그 공제한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 어디 살고 있고 주소를 적으시고 임차보증금이 얼마인데 반환예생금은 얼마다. 이 임차보증금하고 반환예상금하고 다른 경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월세를 못 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까이겠죠.
그리고 최우선 변제 임차보증금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 적으시더라도 화상관제인이든 법원이든 채권자들이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 및 그 집주인, 임대인이 그 집을 통해 담보대출 받은 게 언제인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그거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제일 정확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이거 참고하셔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후에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은 돈 받을 게 있는지, 은행에 예금돼 있는 거 말고 임차보증금 말고 혹은 부동산 말고도 받을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고요. 매출금도 개인 사업 하신 분들은 매출 채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거래처한테 돈 받을 거, 외상때 받으실 거 사실대로 적으시고, 여기 회수 가능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뭐 A한테 외상대로 받을 게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A가 망했다. 회수 가능 금액은 0원이다. 그러면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회수 가능 금액이 0원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퇴직금은 이제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데,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가 몇 달 전에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도 어려워서 퇴직금 못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 뭐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 시가는 이제 보통 뭐 아파트 같은 경우면 KB 시세를 적으시면 되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 찾아보셔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담보로 대출 받으신 게 있다, 근저당권 설정된 게 있다 그러면 그 잔액이 얼마인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부동산과 마찬가지고요. 10번이 이제 주식 회원권, 특허권, 뭐 상표권 뭐 이런 것들 이제 있으신 경우에 적으시면 되는데요. 주식인 경우에 주식 계좌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적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식 계좌가 있으면 앞에 2번에 예금 항목에 적으시면 되고, 회원권도 콘도 회원권이든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그냥 모름이라고 적으시면 되니까 빠뜨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에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산 신청 전에 힘들어지시니까 보험을 해약하거나 예적금 깨거나 부동산 팔거나 자동차 처분하거나 퇴직하고 퇴직금 수령하거나 이혼하시면서 재산 분할하시거나 뭐 이런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고 하면 싸게 처분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팔아서 그 돈을 숨겨놨을 수도 있고, 특정 채권자한테만 갚았을 수도 있고,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팔아서 특정 채권자한테만 줬다면 그 채권자 상대로 왜 혼자 먹냐, 뱉어내, 부인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혹시 숨겨놨다 그러면 면책 불허가 사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어지시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생활비로 쓰고 채권자들한테 뜯기다 보면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최대한 적으시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다 썼는지 법원이나 파산관계한테 설명을 하지 못하시면 여전히 갖고 있는 걸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셔서 어디에 썼다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과 비슷한 이유 때문에 자세히 적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쓰실 때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내용들도 참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더라고요. 막 이혼 관련된 거, 최근 2년 이내에 주거 이전에 따른 뭐 임차 보증금 수령한 사실, 그 다음 14번 보면 또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이런 것들을 당장에 지금 쓰라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뭔가 참고할 수 있거나 이거에도 기준 또는 뭐 좋은 방법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거 이전을 왜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그 주거지, 아까 처음에 네. 물어보셨던 것처럼 주소가 어딘지, 실제 거주지는 어딘지.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사는 집이 제일 큰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임차보증금이든 소유했든 자기가 사는 집이 제일 큰 재산이잖아요. 근데
어려워지시는 경우에 집을 계속 이사 다니세요. 슬픈 얘기지만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사 다니시면서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1,500으로 줄고 1,500이었는데 1,000으로 줄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500만 원씩 줄었잖아요.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전세든 월세든 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초본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사 다니는 거를 숨길 수는 뭐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대로 적으시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까 예로 말씀드린 500만 원 정도면 뭐 이사 비용하고 뭐 한두 달치 생활비 그리고 뭐 복비, 부동산 중개업소한테 주는 수수료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걸로 설명이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간혹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가 1,000만 원으로 줄은 경우, 그럼 9천만 원이 줄었잖아요.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파산관제뿐만 아니고 모든 채권자들이요. 그리고 이혼, 이거는 재산 분할을 저희 둘이 만약에 부부예요. 제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제가 파산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막 한 1억의 재산이 있다고 쳐요. 그때 야 너 더 가져. 그리고 나 파산 신청해. 이러면 저의 채권자들은 되게 억울하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고 배우자가 1억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빚이 많아서 내가 파산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혼하면서 내가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포기해? 그거를 1억에 반이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라도 받아왔어야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를 한 것은. 그리고 친족 사망에 따라 상속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형제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빚이 많으니까 너 다 가져 라고 우리들끼리 협의하면 이거는 다시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빚은 많아야 될 것 같고 내 재산은 적어야 될 것 같고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파산 신청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데도 기억이 안 나서 깜빡해서 못 정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챙겨서 조언을 해주겠지만 혼자서 스스로 이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현재 생활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의 현재 상황을 적는 건데 직업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아르바이트라도 무직으로 적고 여기 밑에 지위란에 아르바이트 이렇게 적으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드러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적으셔야 좋겠습니다.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50만 원 이렇게 예시로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거의 상황. 여기는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크게 임차한, 그러니까 임차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냐, 본인 소유냐, 아니면 그냥 무상거주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부분은 전세나 월세인 경우에 꼭 본인이 전세나 월세를 얻은 게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니은은 사택 또는 기숙사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신청인 소유의 주택, 이거는 본인 소유 주택 있으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거주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친족의 경우, 친족이라고 하면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님 또는 자녀의 집에 살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리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공짜로 살고 계신 경우, 이게 이제 사택 또는 기숙사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누가 나를 이제 무상으로 살게 해주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신청하신 분의 재산일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20살인데 10년 전부터 그 집은 부모님 소유였다. 이러면 문제 없이 적으시면 되는데 내가 50대인데 20대인 자녀가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집이 내가 마련해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역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신 대로 차분히 써 내려가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5번에 이제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좀 드러나는 그리고 충분히 쉽게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세무서 가셔서 사실증명 떼달라고 하면 바로 떼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거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이유는 어차피 파산 선고가 나면 내가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 파산관제인한테 줘서 그거를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 있는 게 여기 적힌 세금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들은 파산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더라도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빠뜨리고 안 적어서 못 내면 그만큼 또 면책을 받아도 계속 갚아나가셔야 되고 만약에 적으면 그게 어차피 갚아나가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꼭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래서 가계수지표라고 해서 이제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을 적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수입 부분에서 생활보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확히 생활보호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 위에 있는 급여나 자영수입 또는 연금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출 부분에 보면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막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이거는 적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또 얼마 정도 적어야 되지? 막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많으신 것 같으면 조금 줄여서 써도 어차피 신용카드나 통장 보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줄이시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셨을 때 이 정도 쓰는 것 같다를 적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이제 병원 다니시는 거니까 이거는 분리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알려주신 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수입과 지출 부분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번을 보면 채무자의 가용소득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번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은 위에서 적으신 것 중에 신청인 본인의 소득을 적으시면 되고요. 위에는 이제 신청인 배우자도 같이 있으니까요.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을 적으시면 되고 생계비 이게 밑에 있는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이거는 매년 달라져요. 이것만 해도 뭐 좀 지난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과연 몇 명인지를 생각하셔서 거기에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자녀면 자녀 이름, 연령 그리고 관계, 그러니까 자녀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1번 금액에서 2번에서 동그라미 친 밑에 있는 금액을 빼신 금액 마이너스면 0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좀 남는 게 있으면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잘못 적으셨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혼자서 준비를 할 때 써야 될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고 자료 제출 목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발급받고 발급 기간 나와 있는 대로 참고를 해서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자료들이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가 이렇게 쭉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셔서 이거 보여주시면서 발급받으셔도 돼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바로 해줄 거고요. 인터넷에서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해당 없는 거는 해당 없음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 제출 목록은 또 어느 법원에 신청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하신 후에도 파산관제인이 또 나눠줄 것입니다. 거기에도 또 자세하게 어디서 발급받으면 되는지 기간은 어떤지 이런 거 설명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사 및 면책 신청서 혼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좀 쭉 와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님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자료가 나오고 있을 텐데 빨간색 글씨 부분을 잘 보시면 꼼꼼히 보셔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을 테니까 꼭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자서 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어떤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속이는 거 하나도 없이 정말로 힘든 생활을 계속 해오셨다면 여기에 궁금하신 점들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조금이라도 예전에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던가 소득 활동을 조금 했었다던가 퇴직금을 크게 받은 적이 있었다던가 좀 목돈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차분히 쓰시고 나중에 파산관제인이 물어봤을 때 내가 예전에 잘못 썼었다,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해서 성실하게 설명하시면 이제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과 저 항목 간에 뭔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 를 뜻하거든요. 이 항목과 저 항목이 이제 어떤 게 유리한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파산은 한번 면책 불허가 받으면 재신청이 힘드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혼자서 쓰실 수 있는 분들도 반드시 존재할 테니까 저희의 영상을 보고서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더 알찬 질문과 내용으로 변호사님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